안녕하세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강의를 맡게 된 대전광역시 교육청 변호사 김의성입니다. 교육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할을 수락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를 경험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배움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 공간에서 배운 과정들, 경험한 것 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교 현장은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 사회의 어떠한 위험 요소나 폭력적 상황으로부터도 안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교를 둘러싼 수많은 위험 상황 중에서도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가 여러분들이 맡고 계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담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그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지요. 이번 연수는 우리 심의위원님들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일반과 심의위원회 운영 구성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연수입니다. 첫 시간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와 학교폭력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의 역사를 한번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고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과정을 봄으로써 현재 학교폭력 제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학교폭력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지침과 기준, 그 제도를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심의위원님들께서 이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판단하고 교육하시느냐에 따라 우리 교육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의 기준이 설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 내의 사안 처리 절차를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학교폭력 대책 사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이 있을 때에는 이미 1차적으로 학교 내에서 사안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를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1995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04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절차를 법제화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예방 제도가 학교 현장에 완전히 뿌리 내렸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2011년 발생한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학교, 경찰, 정부,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이 이루어진 계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사안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새롭게 발표합니다. 이 대책은 사소한 학교폭력도 범죄일 수 있다 라는 이 인식하에요. 피해 학생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정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은폐 축소를 예방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학교 폭력 문제가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가정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밝혀준 제도이죠.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과 후속 절차로서의 현장 중심 학교 폭력 대책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인식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한 심각한 학교 폭력의 빈도도 매우 많이 감소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순작용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경미한 수준의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절차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주어져 있지 않다 보니 학교에 대한 신뢰, 교원에 대한 교육적 신뢰가 오히려 과거보다도 퇴보했다는 평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을 처리하고 심의하는 절차가 모두 학교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 단위로 구성이 되고 학부모위원이 전체위원회 과반수를 차지하다 보니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전문성이 조금 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의 지적, 전문성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재심, 불복 절차,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여러 가지 후속 분쟁들도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다시 2019년 학교폭력 대응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대응 절차 개선 방안에서는 경미한 수준의 학교 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심각성을 판단해서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을 통해 교육적인 재량권을 확보하고 학교의 교육적인 해결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단위에 구성되어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상향이관, 교육지원청에서 상향이관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의 교육적 재량권을 확보하는 것 넘어서서 실제로 심의위원회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처럼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심의위원회의 교육적 판단과 결정 내용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학교폭력 절차 그 자체가 관련 학생들의 관계 회복과 감정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후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학교폭력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개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학교폭력의 장소적인 범위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사안을 모두 학교폭력 범위에 포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될 수 있고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사안 처리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은 학교의 관리 감독 의무가 미치지 않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심각한 사안으로 이어질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사안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님들께서 학교 밖에서 벌어진 사안을 심의하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개념에서 이 장소적인 범위를 제한하자라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또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제한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저도 한때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우리 교육활동의 영역 자체가 가정과 사이버 공간으로 이미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사안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는 한동안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사안들 또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사안들도 학교 폭력일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폭력 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학교 폭력 사안 심의를 처음 경험하시다 보면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이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라는 표현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마치 학생과 학생 간에 벌어지는 사안에 한정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 사안이라면 모두 다 학교 폭력 예방법상의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학생이기만 하다면 가해를 한 사람이 학부모, 교사 또는 일반인,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학교폭력 제도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학교 폭력을 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 학생에 대한 가해 조치, 가해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적용이 되지 않겠죠. 이 조치를 제외하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등 일반적인 조치는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규정을 참고로 하신다고 해도 어떠한 행위가 학교 폭력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시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행위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해 폭행 이런 행위들은요, 따돌림이나 사이버 따돌림처럼 학교폭력 예방법에 별도로 그 의미가 규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법상의 개념 요소를 그대로 접목시켜서 판단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형법상의 개념 등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행위 유형에 포함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죠.
더구나 이 유형들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예시된 유형들이 형법상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하나의 어려움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학교폭력을 연구한 것이고, 이와 유사 동종의 행위로서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일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교폭력 예방법의 개념을 우리 교육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의하실 점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의 관점에서 조금은 폭넓게 민감하게 결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상황을 보면 모바일을 이용한 학교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신종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형적인 학교폭력의 유형만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피해 학생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가해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바로잡힐 수 있는 여지마저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쉽게 결정 내리게 되면 이것이 학교의 교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학교가 학교폭력의 개념을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하고 있다라는 오해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학교폭력의 개념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폭넓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학교 폭력을 가볍게 보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학생들은 쉽게 자신의 행동을 장난이라고 합리화하죠.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은 자라면서 당연히 다투는 것이다, 폭력적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아이를 따돌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은 또 어떤가요?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모두 나의 제자니까 모두 보호해야 된다는 온정적인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학교폭력의 피해를 여전히 느끼고 있고, 이것을 원인으로 한 신체,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가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한 경우,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해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표가 우리 학생들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면 이 학교폭력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한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어렸을 때 조기에 피해 학생의 피해를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 교육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기준점을 우리 심의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법원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행위의 결과만을 가지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 태양,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 그들의 관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한 것이죠. 지금 제시하고 있는 판례에서는 만 7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학교폭력 사안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아이들의 학교폭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판결들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심의를 진행하다 보면 학교폭력 신고 사실에 관해서 피해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난감하신 상황일 텐데요.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학교폭력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폭력 제도를 오랜 기간 운영해 오면서 학생들도 알고 있지요. 대놓고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목격자나 증거가 없도록, 증인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이때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직접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쉽게 결정 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요. 오히려 학생들에게 우발적인 학교폭력은 처벌하고 계획적인 학교폭력은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주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은밀한 학교폭력을 부추기게 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학교폭력을 인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형법상의 엄격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같은 기준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때에도 가해 학생이 일관되게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일관해서 부인하고 있는 신고 사실을 오로지 피해 학생 측의 진술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져 있는 경우에 비해서 이 진술 자체에 높은 신빙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학생들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참고인들, 그러니까 뭐 교원들이라던가 주변 학생들의 의견 등을 한 번씩 모두 종합해 보셔서 실제로 여기에 관련된 피해 학생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고 있는가를 판단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학교 폭력에 관련돼서 뒤늦은 신고가 있을 수 있지요. 사실 피해 학생 등은 오랜 기간 동안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가 용기를 내서 학교 폭력 신고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한때는 관계가 좋았지만 관계가 나빠진 뒤에 예전에 있었던 다툼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들도 있죠. 자, 이렇게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가 됐을 때 학교폭력 사실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급 학교로 진학을 했을 때에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됩니다. 상급 학교 진학 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 상급 학교 진학 후에 신고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법원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관련된 판결이 하나 있으니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안은 중학교 때 있었던 학교폭력 사안이 고등학교 때 신고된 사안이에요. 여기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 외에서 발생한 학생에 대한 상해, 폭행에 대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발생 시점이나 징계 시점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조치를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는가 하는 제척기간 또는 공소시효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목적은 결국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 교육하는 것인데, 단순히 상급 학교에 진학했다고 해서 이러한 보호 목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학교 졸업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짓는다면 중학교 졸업할 무렵쯤에 벌어진 사안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재학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 상급 학교에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물론 이
판결은 학교폭력 심의가 현재의 심의위원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학교 단위로 구성되어 있던 자치위원회에서 일었었던 사건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을 보더라도 특히 교육장이 관할하고 있는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기준으로 본다면 상급 학교 진학 후에도 학교폭력 사안을 다룰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심의위원님들께서 사안을 심의하실 때에는 이미 이 절차 등을 거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너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 전반을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학교는 학교폭력을 사안 보고받거나 인지하게 되면 곧바로 사안을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해서 곧바로 조사를 시작하게 되죠. 이 조사를 담당하는 기구가 학교폭력 전담기구입니다. 이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분쟁 대부분이 학교가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조사를 했다. 또는 학교폭력의 은폐를 시도하고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불필요한 화해를 강요하고 종용한다. 이러한 불만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심의 단계에서 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심의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절차적인 하자를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못다 주장한 내용들이 있다면, 학교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시라.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후속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개정 법률 안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해 보니 다소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된다면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서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안을 조사해 보니 경미한 수준이 아니더라, 또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그것을 원치 않더라 라고 하면 곧바로 심의위원회에 개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심의위원회는 이렇게 조사된 것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듣고 교원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이 학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치를 결정하게 되면 교육장에게 통보를 하고요. 요청을 하고요. 교육장은 최종적으로 이 조치를 결정해서 해당 학생들과 학교에 통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 내의 절차를 보셨듯이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를 제외하면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에 그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자체 해결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도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전담기구에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를 해본 결과 학교폭력 사안이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첫 번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는가?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는가?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는 않은가? 또는 이 학교폭력이 혹시 과거의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나 진술 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 행위는 아닌가?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다 심의해서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한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더라도 또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의사입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고 자체 해결에 동의한다면 그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도 보호자가 원치 않아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안들은 사안의 심각성보다 감정적 분쟁이 훨씬 더 심한 경우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면 부모들은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불복 절차, 소송 등을 통해 후속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일수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학교폭력에 대한 객관적인 심각성은 다소 낮다 하더라도 학교폭력 전체적인 심각성은 크다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부모님들의 진술을 듣고 또 판단을 내리시는데 신중하게 고민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긴급조치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대원칙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서 상향 이관되면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또 그 중간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가 들어와서 경미한 수준의 사안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죠. 이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관련 학생들이 관계 회복이나 화해에 이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된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장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피해 학생이 처음부터 이것을 원치 않았을 경우 또는 학교폭력이 지나치게 심각한 경우에는 사안 처리 자체가 지연되면서 2차 피해가 있을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긴급조치 제도가 활용이 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피해 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거나 가해 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통해서 피해 학생 보호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 및 긴급조치를 본다면 특히 2021년 6월 23일부터 피해 학생과 가해자의 분리 조치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피해 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피해 학생과 가해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최대 3일 기간 안에 분리를 하고 있는 거죠. 3일 기간을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 이후에 피해 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고요. 이 조치는 우리 심의위원회에 보고되게 됩니다.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일입니다. 자, 학교장은 가해 학생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이 되면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1차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출석정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에 상당한 제한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도로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들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이 출석정지 조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치가 학교장에 의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최종적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심의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추인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걸 갖고 계셔야 될까요? 이 긴급조치가 과연 정당한 조치인가를 최종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출석 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청취 절차가 있었는지
또는 출석 정지 사안으로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정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 조치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추인하여 법적인 효력을 완성시켜 줘야 되는 절차이다 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후에 저희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일반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제도의 역사를 한번 먼저 보았죠. 학교폭력이 어떻게 출발했고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가 한번 보았고요. 두 번째, 학교폭력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던 이 학교폭력 제도는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매우 높였죠. 사회적 인식을 높였고요. 심각한 학교폭력을 상당 부분 감소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거둬지지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근절되고 있지 않지요. 이제 학교폭력의 유형은 또 새로운 유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학교의 힘만으로는 학교폭력 사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정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의 핵심은 학교의 역량을 높이되 학교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대책심의위원회는 이 학교폭력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님들이 사안마다 결정하고 내세우는 기준점들은 우리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있어서 학교폭력 제도의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한 사건 한 사건 신중하고 공정하게 살펴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 심의위원님들의 전문성과 풍부한 식견으로 이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한 절차를 진행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드린 연수가 이러한 심의 절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이 대한민국 교육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